어디 할 차례요? 자, 오늘은 거의 민법 얘기입니다. 뭐, 이런지, 엊그저께, 저번 주인가 민법 특별법 배웠죠?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쭉 한번 넘어가다 아마 될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오늘 거래계약 체결부터 할 차례죠. 민법에서 배웠다고 해서 오늘은 많이 출석률이 떨어졌구만. 예? 마이크? 마이크 지금 소리 안 나요? 나는데? 마이크 소리죠, 이게. 예. 나요, 지금도. 자, 봅시다. 지금 120페이지 보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부분 보죠. 자, 계약서를, 여러분들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부분, 왜? 마이크? 소리 좀 올리려고? 지금 요 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마이크 안 들어와, 이게? 이거 켰어요. 자, 봅시다. 계약서 작성 부분 보죠. 계약서. 여러분들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 언제예요?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은? 네.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 언제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할 때가 성립된가요? 접수할 때? 이건 중개계약이고. 자, 거래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은? 의사의 합치죠. 민법의 기초입니다. 자, 거래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이 성립시점 뭐다? 의사의 합치라고 그랬죠? 자, 청약과 승낙에서 의사가 뭐다? 합치되면, 자, 의사가 합치되면 거래 계약이 효력이 성립되죠? 자,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그 서로 합의된 부분을 문서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니까 거기에 자, 계약서에 옛날에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왔던 거 지금 안 나옵니다. 6, 7회 때, 아니면 10몇 회 때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장이 거기 나오네요. 자, 계약서에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계약 효력 당연히 있죠. 자, 효력이 성립되는 시점 언제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합치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습니다. 그 계약 무효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거래당한 날이 나지 않았다. 마찬가지고요.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마찬가지. 인지가 뭐예요? 계약서에 인지 붙이는 거 아세요? 네. 인지? 그게 어느 법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세법에 맞아요. 세법에 나옵니다. 자, 인지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인지세법. 아마 세법에서 인지세법을 아마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법 이름만 아마 언급이 아마 잠깐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법의 맨 앞부분에 보면 세법에 분류할 때 국세와 지방세 이런 거 분류할 때 보면 거기에 인지세법이라는 법이 한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인지하면 어디서 만드는 거고,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인지하면, 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인지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에 발행하는 것이 증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입인지, 수입증지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수입인지입니다. 수입인지. 이거를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발행하냐? 바로 인지세법에 근거해서 발행합니다. 자, 근데 인지세법. 예전에 인지세와 관련된 부분이 중개실무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인지세는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창설 이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창설 이전 변경하고자는 문서에다가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인지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인지, 여러분들이 인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보면 지금은 인지가 안 붙이고 아마 인지세 생략 이렇게 해서 그냥 글자로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옛날 통장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표 같은 거 하나 붙여 있는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 통장에 보면 우표 하나 이렇게 붙여있죠? 인지 100원 뭐 하나 붙여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뭐냐면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창설, 통장 창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바로 뭡니까? 매매 같은 경우죠. 자, 매매 계약을 체하면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가 부과되고, 근데 여러분들 인지세를 직접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누가 대부분 대신 내줘요? 법무사가 대신 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세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법무사 수수료에 보면 인지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그 내역서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왜 인지세 얘기를 하느냐? 바로 계약서 작성할 때, 원칙은요, 계약서 작성할 때 뭘 납부한다?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근데 언제 납부해요?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납부하죠. 그러나 이제 인지세법에 보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이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일단 뭐죠? 인물 계거 있죠. 자, 인물, 그 다음에 계거,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있었습니다. 인권, 조설약, 이렇게 했죠? 자,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부산, 지급은하상, 인돌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인권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불자, 약정 내용. 자, 다시 한번, 뭐죠? 자, 이제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집어 넣어 줘야지만 됩니다. 뭐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주는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설명서 기불자, 약정 내용 그랬죠. 자, 인적사항 뭐 갖고 기재하죠? 인적사항 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증. 자, 일단 신분증 갖고 확인하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일단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번호와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일단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인적사항 기재하고, 자, 물건의 표시 뭐 갖고 기재해요? 대장 있죠?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대장을 통해서 기재하고, 자, 계약일 기재하면 되겠죠? 자, 이제 거래금액 부분이죠. 자, 거래금액은 어떻게 기재하라?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기재하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뭐예요? 총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다가 기재하라. 자,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재했다고 해서 다 반드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매수자 의사에 따라서, 자, 나는 그냥 이렇게 기재했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산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능하면 이렇게 기재하라.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측량을 하죠. 측량을 해서 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대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금액 부분에서 이런 수량을 지정한 매매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차도 요즘은 자, 면적 단위로다가 임료 계산하는 경우 있죠? 자, 그거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기재하라. 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된다? 지급 방법은 일단 어떻게 돼요? 자, 계약금, 그 다음에 또, 중도금,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잔금, 이렇게 했었죠? 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약정에서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금만 지불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계약금만 지불됐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자,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뭘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도금이 지불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가 되죠? 자,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행이 착수된 상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다. 자,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다. 이미 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중도금 지불됐습니다. 가격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 아프죠. 그러니까 계약 깨자 그럽니다. 매수인한테. 그럼
당연히 매수는 안 깨겠죠. 이때 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립니다. 이게 뭐죠? 자, 중도금 지불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다시 팔아버려요. 이거 뭐예요? 이중매매. 이중매매 효력은 유효하죠? 효력은 있죠. 다만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적극 가담일 경우에는 일단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중매매 한 당사자인 매도인은 형법상 어떤 죄가 성립되죠? 형법상에 배임죄라는 것이 성립되죠. 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민법에서 이게 다 지금 민법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매매 보면 효력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산 사람 두 사람이죠. 산 사람이 둘입니다. 지금 매수계약 산 사람이 둘이죠. 그 중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두 번째가? 그렇죠. 등기 먼저 한 놈이 임자입니다. 이제 제2가 아니라 어쨌든 둘 중에 등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임자예요. 자, 그래서 이 중도금 관련된 부분은 이 이중매매 부분이 가끔씩 중개실무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잔금 부분 보죠. 자, 잔금 부분 보면 잔금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잔금과 뭡니까?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시 이행관계에 놓이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중개실무 입장에서는 잔금 부분 지불 시점에서 뭘 확인하라 그랬어요? 잔금 지불 시점에서 뭘 확인하라? 등기부를 확인해보라 그랬죠. 등기부 확인해서 권리관계 설정 여부를 확인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도 이거 다른 학원 저번 주에 강의했는데 가압류 들어온 거 갖고 지금 문제 생겨가지고 소송 들어가고 난리더라고요. 잔금 지불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전에 가압류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푸냐?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없어요. 그냥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할 건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의외로 잔금 지불 시점 부근돼가지고 의외로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확인하라? 등기부를 확인해 봐줘야지만 된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지급방법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뭐죠? 인도일시죠? 언제 인도할 것인가? 뭐예요? 권리 이전 내용,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자, 권리전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안의 권리를 인수시키고 할 것이요, 말소시키고 할 것이요,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서 교부일자 있죠. 그 다음에 약정내용. 자, 약정내용, 그 밖에 약정내용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제 약정내용은요, 일단은, 특약사항이 있다면 서로 합의된 것을 무조건 다 약정내용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특약사항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줘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을 그냥 서로 합의한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가 분쟁이 발생해서 나중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한 최대한 활용하라.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특약사항이 두 가지가 나오죠. 담보책임하고 뭐 나와요? 매매비용 나오죠. 자, 담보책임은 어떻게 돼요?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뭐라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자,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 자, 그러면 이때 담보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때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네, 진다. 자,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담보 책임 진다. 예전에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던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비용도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매매비용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뭐라 한다? 매매비용이란다 그랬죠. 자, 그럼 매매비용이 뭐가 있었어요? 측량비용,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계약서 공증비용. 자, 이런 것들 매매비용이고요. 중개보수도 쌍방이 부담하는 매매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매매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내렸어요? 쌍방이 균분한다 그랬죠. 자, 매매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다만 중개보수만큼은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만큼 쌍방이 균분하는 게 아니죠. 쌍방이 각각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매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기 비용, 매매비용에 해당 안 되죠. 자,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매매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일방이 부담하는 거죠. 일단 매매비용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또 뭐 등록세, 그리고 또 뭐 등기비용 이런 것들은 매매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매매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쌍방이 균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까지 하면 이제 계약 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또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배우시죠? 자,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아마 공시법에서 조금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셨죠? 조금 배웠을 거예요. 예.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 다음에 또 보전 등기 의무가 있었죠? 자, 이전 등기, 보전 등기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를 하면서 이전 등기 의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는 지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전 등기 의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누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쌍무계약은 계약 체결일. 자, 계약 체결일이 아니죠. 자, 뭐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일단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은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나오는 거죠, 일단. 자, 일단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일단 쌍무계약은요, 쌍무계약은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자, 그러면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 잔금 지불이죠. 자, 잔금 지불부터 며칠?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된다. 자, 요거 하면 과태료 문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60일. 자, 적어도 요 시험 문제에 서너 번 나왔었는데요. 출제 빈도는 뭐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좀 기억해 놓으라. 실무상에서 요즘은 뭐가 많이 유행한다 그랬어요? 셀프 등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나름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혼자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무사가 요즘 굶어 죽는 게 그거예요. 요즘 셀프 등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뒤집으면요, 등기하는 법 해가지고 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등기소 가면요, 서류 미비가 되면 뭐 이거 준비해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셀프 등기하러 가죠. 그러면 뭐 혼자 왔냐고 법무사를 통해서 오지. 아주 막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것도 하면 그 뒤에 뭐 쓸데없는 거 하나 갖고 빠꾸시키고 막 그랬어요. 한 4-5번 빠꾸 돼야지만 끈질기게 와야지만 겨우겨우 접수해져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셀프 등기가 많이 유행되고 친절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 개업공개사가 중개 주고 나서 나 혼자서 등기하려고 그러는데 등기 며칠 이내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는 좀 기억해놔라. 자, 다시 한번 쌍무계약은 어떻게 그랬어요? 쌍무계약은 반대급비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은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자, 그 다음 이제 보존등기 의무가 있죠? 보존등기 의무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건물을 지금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때 갑은 보존등기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얘는 자기가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존등기 의무는 법적으로 없어요. 그럼 언제 보존등기 의무가 있다?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을 때. 이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존등기 의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 보존등기는 의무는 누구에게 의무가 부여해야 돼요? 네, 갑에게. 자기가 졌으니까 자기 명의로 뭐 해야 되고? 자기 명의로 네, 보존등기 해야 되고, 이쪽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전등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보존등기 의무가 있는데, 자,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뭐냐? 등기가 가능함에도 제3자 일단 미등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계약 체결부터 60일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죠.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가능하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60일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존등기를 보겠습니다. 보존등기는 일단 자,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미등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이고요.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미등기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등기가 가능하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60일. 이렇게 구분한다. 자,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하게 된 날부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여러분들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거죠. 자, 중간 생략 등기 하다가 적발되면 형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3년 1억 이렇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형벌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형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탈세 목적이거나, 거기 보니까 조세 포탈이라는 거죠. 탈세 목적이거나 이런 목적으로다가 중간 생략 등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년 1억. 형벌은 반드시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럼 중간 생략 등기를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지는 그냥 설명만 넘어갈 거니까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미등기 상태에서 자, 등기 의무 경과 후, 등기 의무 기간 경과 후, 등기 의무 기간 경과 후. 그럼 등기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일단 쌍무계약만 보겠습니다. 얘를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기 의무 기간?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죠. 그 의무 기간이 경과된 뒤에 어떻게 한 거예요? 경과된 뒤에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제3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하지 말고 먼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라. 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부터 먼저 보고. 자, 일단 등기부 경과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날도 60일이 아직 안 지났죠? 60일이 안 지났으니까 의무기간 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등기 의무 기간 경과전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되는데, 단, 먼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뭐하고? 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 체결을 등기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명만 듣고 넘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자, 등기 의무 기간이 6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3자와 계약 체결하지 말고, 계약 체결하지 말고, 먼저 체결한 계약에서 뭐 하고 나서 등기를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라. 이건 계약 체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등기 의무 기간이 경과가 아직 안 됐죠? 그럼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죠? 그럴 때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는데 다만 먼저 체결한 게 대해서 뭐하고 등기하고 다중 체결한 계약 등기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두 가지 구분해 놓고요. 자, 일단은 듣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형벌은 반드시 기억해서 형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3년 1억. 자, 그 다음에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있었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뭐였었어요? 등기원인에 대해서 허위기재는 거 매매를 뭘로 한다든가 매매를 증여를 매매로 이런 것들이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되겠죠. 자, 이런 등기원인 허위기재는 어떻게 된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년 1억 뭐가 있다? 예, 자, 탈세 목적인 중간생략 등기 금지와 그 다음에 또 등기원인 허위기재 이 두 가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럼 이제 계약서 검신청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검인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검인계약서를 시군구에다가 제출해가지고 검인을 받은 다음에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에게 제출한다 그랬죠. 자, 이 검인제도는 원래 이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보면 하나의 그 탈세도 하나의 탈세 방지도 목적이고요. 거래 동향 파악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검인계약서, 즉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일단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실제 참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검인제도가 한때는 3문제씩이나 한 회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자, 왜 중요하지 않다?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맞아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안 나오니까. 근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가끔 나와요. 근데 왜 이게 출제 빈도가 떨어졌느냐? 바로 뭐가 나와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 출제 빈도가 뚝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한번 보고 넘어가죠.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는 지급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했을 때 개업 공개. 이거라도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혹시나 자,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뭐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항도 있다. 개업 공개사항.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자, 이런 것들이 거민계약서, 거민신청용 계약서에 정확히 표현하면 거민신청용 계약서입니다. 거기다가 기재가 대조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거민받느냐 하는 거죠. 거민대상과 거민대상인 것. 자, 그나마 이제 문제가 튀어나왔던 게 요게 이제 문제가 좀 튀어나왔습니다. 자, 교환증여. 교환증여. 자, 교환증여, 양도담보, 공유물분할계약, 그 다음에 명의시타 해지약정. 자, 가등기는 거민대상이죠. 가등기는 뭐가? 본등기. 거민대상이죠. 판결, 거민대상이죠. 자, 다시 한번. 거민대상 뭐 있다? 교환증여. 자, 근데 매매는 제가 안 넣어놨어요. 왜 매매 안 넣어놨을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줘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교부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매매는 일단 안 넣어놨고요. 교환증여,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계약, 면시타 해지약정, 가등기 기한 본등기, 판결 이런 것들이 거민대상이고요. 거민대상이 하는 것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계약 체결했을 때 토지거래가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다 거민대상 아니죠? 취득시효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각종 전세권, 뭐 임차권, 뭐 지상권, 지역권, 권리 설정하는 거 거민대상이라고 그리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 밑줄 한번 쳐놓으라 그랬죠.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 밑줄 쳐놓으라. 자, 그러면 이거 왜 밑줄 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좀 조심하라고 했던 거 있죠? 기억나세요?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아니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럼 뭐 대상도 아니다? 거민 대상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거민 받으면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니고 뭐 대상도 아니다? 거민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뭐 가등기는 거민대상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거민대상과 거민대상 하는 거 구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거민신청 어떻게 하느냐? 거민신청 시에 계약서 원본에, 그 다음에 사본 몇 통 제출? 2통. 자, 계약서 원본에다가 사본 2통 제출합니다. 어디다 제출해요? 부동산 소재지 어디? 시, 군, 구에다가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군구에다가 제출하는데 이때 시군구에서는요 어디다가 위임시켜줄 수 있냐면 위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읍면 동장에게, 자, 읍면 동장에게 위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맨 꼭대기에 있는 내용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거민 신청은 어디다 한다? 시군구에 하는데 맨 위의 내용이에요. 찾았습니까? 네,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군구에다가 지금 거민 신청하는데 시군구에서는 어디다 위임시켜줄 수 있다? 네,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시켜줄 수 있다. 이때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자,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군구라든가 읍면동장에게 거민 신청하러 가죠. 자, 계약서 다시 한번 보죠. 계약서 원본 일부와 원본 일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사본은 어떻게 돼요? 사본 두 부를 접수받죠? 자, 원본 한 부에다가 사본 두 부를 접수받습니다. 받아서 원본에다는 거민도장 찍어주죠. 이때 뭐 한다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를 한다 그랬죠? 자, 형식적 심사라는 게 무슨 뜻? 형식적 심사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서류. 즉, 서류가 뭐 있어요? 계약서죠. 받아가지고 뭐만 확인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확인합니다. 위에 보니까 당사자, 목적 부동산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만 확인하고요. 실질적 심사를 안 해요. 즉, 실질적 심사는 뭐겠어요? 그 가격대로 실제로 거래해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실거래가 조회 같은 거 있죠?
자, 가격 검증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고 형식적 심사를 한다. 자, 그래서 계약서 원본 한부에다가 이제 거미돈 찍어서 보내주고요. 다시 돌려주죠. 이것과 나중에 이제 등기하죠. 그리고 4번 도부를 접수받습니다. 해가지고 자, 한 번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번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이 들어가고요. 4번 두부를 접수받아서 한 번은 도장 찍어준 시군구로 시군구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로 보낸다 그랬죠. 세무서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인과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저거 있네요.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자, 여기, 자,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자, A, B, C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부동산과 여기에 있는 부동산, 여기에 있는 부동산,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증여를 합니다. 묶어서 증여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땅, 여기는 땅, 여기는 땅 한꺼번에 묶어서 증여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럼 증여 계약서는 하나겠죠? 자, 계약서 원본 하나에다가, 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걸쳐 있습니다. 부동산 지역이 걸쳐 있죠? 그러면 이때는 4번을 몇 부를 들고 간다? 일단,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간답니다. 자, 일단 여러 시군구에 걸쳤을 때는 자,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시군구에 걸쳤다. 그러면 이때는 원본 한부에 자, 4번을 몇 부 갖고 간다?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어떻게 돼요? 한 부를 더 추가하는 거죠. 한 통을 더한 숫자. 그러면 여기서 4번 몇 부예요? 4부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검인권 어떻게 하느냐? 검인은요. 자, 일단 3개 중에 아무 곳에서 나가서 하나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3개 중에 아무 곳. 자, 세 군데 다 가는 게 아니라 3군데 중에서 아무 곳에 하나 가서, 즉,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가서 검인 신청합니다. 자, 3개 중에 선택해서 아무 곳에 가라 그랬죠? A지역 가서 검인 신청한다. 그러면 이때, 자, 4번 내부를 갖다가 A지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도장 찍어준 A지역에서 보관하고요. 나머지 3부가 남죠? 3부는 어디로 보내요? 3부는 예, 세무서로 보냅니다. 여기 세무서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신고가 거쳤을 때 나오는 부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검인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자, 124페이지를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뭐 나온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실명법 잘 배우셨죠? 2주 전에 배웠던가? 아니지, 1주 전에 배웠지. 한 1주 전 조금 넘게 배웠죠. 그러면 기억이 아마 잘 날 겁니다. 그것도 딱 요 3개만 배웠다며요. 주임법, 사임법, 실명법. 3개만 딱 배웠다 그러더만. 자,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력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자, 적용 범위에서 보면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법인은 적용된다 안 된다. 원칙 적용 안 되죠. 원칙은 적용 안 되고 예외는요 적용되죠. 자,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인은요. 자, 일단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자, 원칙은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법인, 회사가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은 법인이 줬죠? 그 다음에 직원이 들어가서 주민으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는 자,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예외는 일단 적용이 되는 것이 있다. 적용되는 경우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자, 토지주택공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지방공사 있었죠. 자, 일단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왜 얘네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다 그랬어요? 자, 소위 말하는 무슨 사업 한다 그랬어요? 임대차 사업을 하죠. 근데 임대차 사업을 하는데 적자 임대차 사업을 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한번 동행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얘기해 줬던 적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과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전대차 계약을 맺죠? 전대차 동의를 받습니다. 전대차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자, 정말로 돈 없는 사람한테 그거보다 훨씬 싸게 해서 다시 임대차하는 이런 적자 임대차 사업을 한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그 보증금은 회수할 보호를 받아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중소기업, 기본 법상의 중소기업 있었죠? 중소기업. 이거 적용된다 그랬죠? 자, 이건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자, 왜 똑같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임대차에서 직원이 들어가서 산다면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면 이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거죠. 자, 중소기업 그 위에 기업이 무슨 기업이에요? 대기업 밑에 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중견기업이라고 그랬죠. 왜?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좀 큰 회사들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말고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또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죠. 뭐만 중소기업만이 적용된다. 자, 그 외에도 주택임대차법 적용되는 거, 자, 주택의 일부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임대차법 적용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근데 그 뭐 일부가 사용되는 부분은 얼마만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좀 틀려지니까 일단 그 정도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 부분 있죠. 자, 대항력.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뭐였죠? 대항요건. 인도와 전입신고. 자, 그럼 상가보호법의 대항요건이 뭐예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죠. 그럼 이제 농지임대차 대항요건이 뭐예요? 네,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인도와 저번 주에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 요약집에 아주 친절히 있습니다. 저번 주에 다 정리해놨어요. 자, 농지법상의 농지임대차 대항요건은 인도와 시구음면장의 확인. 아, 기억나시죠 이제? 소리 나오는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은 뭐다? 주인법의 대항요건 인도와 전입신고. 자, 그 다음에 상인법의 대항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대항요건은 인도와 시구음면장의 확인. 자, 그 대항요건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농지임대차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자 이렇게 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입신고는 이거는 어떤 기능을 갖는다? 공시의 기능 갖는다 그랬죠? 자, 전입신고는 어떤 기능 갖는다? 공시의 기능 갖는다. 자, 그래서 공시가 뭐라 그랬어요? 남한테 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이런 전입신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공시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대항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여러분들이 흔히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집원을 잘못 기재해가지고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때는 수정한 시점부터 대항력 발생하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나는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자,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너뛸 거 하다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하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중개실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까지만? 집원까지만.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집원에다가 어떻게 돼요? 동호수까지를 해가지고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각각 구분 소유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또 다가구 주택이 중간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곧바로 대항력 소멸된다. 소멸될까 안 될까요? 네, 소멸되지.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항력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자, 보통 이제 미성년자가 학교 자취하는 경우 있죠? 근데
자, 미성년자가 어떻게 돼요? 일단 자취방을 하나 구하는데 계약은 누가 체결하고? 부모가 체결하고 들어가서 전입신고가 살고 있는 건 누가? 미성년자가 살고 있죠. 이거 주택임대차 뭐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는요. 계약 체결 당사자와 들어가는 사람이 같아야지만 되죠. 자, 다만 이제 이런 전입신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의 전입신고도 효력이 있어요? 가족의 전입신고도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간단하게 먼저 이 정도까지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 자, 이제 대항력 부분을 했으니까 이제 뭘 보냐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보자. 자, 확정일자란 뭐야? 확정일자란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후순위 권리자의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하여 이렇게 되죠. 자, 우선하여 뭐 할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언제? 경매나 공매 시에. 자, 후순위 권리자의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경매나 공매 시에. 그러면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기능이 나온다? 어떤 능력이 생겨요? 순위가 어떻게 돼요? 확정되는 능력이 있죠? 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부터 나의 순위가 확정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순위 확정, 여기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순간부터 내 순위가 생겨가지고 앞순위보다는 먼저 받지 못하지만 나보다 뒷사람보다는 어떻게 돼요?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정일자는 순위 확정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거 보죠. 여러분들이 순위 확정력이 있다는 것은 민법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있었어요? 물권에서 많이 있었죠?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순위 확정력이 있죠. 자, 그럼 물권은 보통 이제 권리가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순위가 확정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죠. 여기 보면은 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순위가 확정되는 순위 확정력이 있죠. 그럼 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물권으로 변화된다. OX. 예, 틀리죠? 이거는 자, 경매에서 특혜로서 특례 규정을 둔 거죠. 경매에서 특혜로서 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물권은 아니죠. 이건 채권에 불과하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전세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물권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되죠.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며칠? 6월 20일인가요? 내리하지네요. 세월 좀 빠르다. 20일 맞아요? 20일, 저기 20일로 돼 있네. 자, 내리 벌써 하지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6월달 슉 지나가 버리죠?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들어가요? 그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구나. 문제풀이 들어가죠? 이제 순식간에 쑥쑥 빠져나갑니다. 자, 일단 6월 20일 날, 자, 인도와, 그 다음, 이건 뭐 이미 저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금방 맞출 거예요, 아마. 인도와 전입신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받았죠? 자, 확정일자 효력 언제부터 발생한다? 발음이 좀, 제가 날짜를 좀 바꾸겠습니다. 22일로 한번 해보죠. 발음이 좀 이게, 그래서. 자, 22일 날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효력 언제부터 발생한다? 23일. 23일 0시부터죠? 23일 0시부터. 자, 왜? 확정일자 효력은 대항력이 있어야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인도 전입신고 대항력 언제 발생? 23일 0시부터죠.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인도 전입신고 20일, 23일 날 뭐 했다?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효력 언제부터 발생한다? 23일. 예, 이때는 그날부터 발생하죠? 23일 0시부터 그대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어디서 또 써먹느냐. 자, 이제 요번에 한번 이걸 갖다가 해보죠. 같은 날, 자, 인도,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거.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날짜 갖고 한번 해볼까요? 6월 22일 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래는 날짜가 아니라 같은 날 이런 식으로 문자,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날짜 갖고 해보죠. 자, 22일 날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순위 뭐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선다. 자, 왜 저당권이 앞선다? 자, 일단 저당권은 그날부터죠. 그러나 확정일자는 23일 0시부터 확정일자 발생되죠. 그러니까 순위가 확정일자가 밀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22일 날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3일 날 뭐 받았다? 저당권 설정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앞선다? 일단 확정일자 저당권 두 가지에서 확정일자가 앞선다. 왜 확정일자가 앞선다? 이거는 새벽 0시부터죠. 새벽 0시에 등기소 문을 안 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낮에 발생하는 거니까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대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하긴 했는데, 자, 20일 날 인도 전입신고 있고요. 23일 날 저당권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뭐가 앞선다? 확정일자 등기한 권리예요? 접수번호,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도장만 찍어주지 등기되는 게 아니죠? 자, 만약에 저당권과 전세권이 같은 날 됐다. 그럼 순위 따질 수 있죠, 금방. 왜? 뭘로 따지죠? 접수번호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날 등기가 됐어도 접수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앞순위, 뒷순위 따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동순위라 그랬죠. 제가 이거 3, 4월 달에 한번 했었죠. 경매분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다? 동순위다. 왜 동순위다? 이유. 누가 먼저 했는지를 모른다 그랬죠. 자, 저당권은 등기된 권리고요. 저당권은 등기된 권리고, 자, 확정일자는 어떻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죠. 자, 확정일자 제가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확정일자 찍어줄 때 시분 초까지 딱 기재한 다음에 도장 딱 찍어주는 거, 아니면 저당권 할 때 시분 초까지 접수번호 할 때요. 거기다가 시분 초까지 하면 기재가 되면 아마 누가 먼저 했는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했는지 어떻게 돼요? 모른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동순위가 된다. 자, 이 세 가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고, 특히 경매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 뭐 구분해보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확정일자 부여 방법, 확정일자 부작성 있는 부분이죠. 125페이지 보니까 확정일자 부여 방법.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라든가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뭐 하는 거?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죠. 자, 그 다음 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그 다음 확정일자 부여일, 차인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전자처리, 전산처리 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방법에 관련된 부분도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자, 좀 쉬시죠. 이따가 수액보증금 부분 좀 하죠.